카네기 인간관계론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전대미문의 대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흉악한 살인범으로 사격이 명수이며 술과 담배는 입에 절대 대지 않는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엔드 거리에 사는 애인의 아파트에 몸을 숨겼다가 수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에 포위당했다. 크로울리가 은신하고 있던 아파트 맨 위층을 150명의 경찰과 형사가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최루탄 가스를 쏟아넣어 경찰 살인범인 그를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또 주위 빌딩 사이사이에 기관총을 장치해놓고 총끄는 크로울리를 향해 일제히 조준하고 있었다. 뉴욕의 고급 주택가인 웨스트 엔드 거리에는 1시간 이상 권총과 기관총 소리로 요란했다. 크로울리는 두터운 대형 안락의자 뒤에 숨어서 경찰관들을 향해 쉴 새 없이 권총을 발사했다. 무려 1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은 흥분되어 뉴욕에서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로울리가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말로니는 이 쌍권총의 사나이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한 사람으로 아주 하찮은 것에서도 간단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권총 크로울리는 자기 스스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향해 사격을 하는 동안 그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의 상처에서 나온 피는 편지에 붉은 핏자국을 남겼다. 편지 속에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필요에 지쳐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시골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한참 신나게 애무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관이 그들이 차에 다가와 말했다.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권총을 뽑아 경찰관을 쏘았다. 경찰관이 쓰러지자 그는 자동차에서 뛰어나가 경찰관이 권총을 빼들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해 한 방 날렸다. 그런 지독스러운 살인범이 필요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속에는 온화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크로울리는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싱싱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 라고 그가 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쌍권총 크로울리가 결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태도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라. 나는 내 생애의 황금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 제1위 악명 높은 민중의 적이자 시카고의 암흑가를 지배한 잔인한 갱단의 두목이었던 그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독지가 오해받는 자성가로 생각했다. 뉴요크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더치 슐츠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자성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있던 루이스 로즈와 수차례 걸쳐 흥미있는 서신을 교환해 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들은 왜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들 대부분은 그럴듯한 구실을 마련하거나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이 반사회적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자기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더치 슐츠 그리고 교도소 내에 있는 절망적인 죄수들 모두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자신의 이름으로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30년 전에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능의 선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않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메이커는 젊어서 이러한 교훈을 깨달았지만 나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100명 중에 99명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서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동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중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B.F. 스키너는 그의 실험을 통하여 선행에 대해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이후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판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원한을 사게 된다. 또 다른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직원들과 가족, 친구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러면서도 비판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오클라호마주 이드니 조지 B. 존스톤은 한 기술회사의 안전 담당관이다. 그의 임무 중 하나는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헬멧의 착용 여부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을 만날 때마다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규칙에 따라줄 것을 강요했다. 그 결과 존스톤은 사람들이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면 종업원들은 곧 헬멧을 벗어버리곤 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번에 헬멧을 쓰지 않은 종업원을 발견했을 때 그는 헬멧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또는 제대로 머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종업원에게 헬멧은 작업 중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결과 불쾌감이나 나쁜 감정 없이 규칙을 준수하는 종업원이 늘어났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비판의 무익함에 대해 무수히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태프트 대통령 사이의 유명한 반목을 들을 수 있다. 이 반목으로 공화당은 분열되고 민주당이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어 세계 제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 사건을 간단히 돌이켜보기로 하자. 루즈벨트가 1908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는 태프트를 지지하였고 태프트는 그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는 사자 사냥을 하러 아프리카로 떠났다. 얼마 후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났다. 태프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너무도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즈벨트는 그를 비난했고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을 획득하고자 진보당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 공화당은 붕괴 위기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의 2개 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을 뿐 나머지 주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이는 공화당이 생긴 이래 최대의 정치적 참패였다. 루즈벨트는 테프트를 비난했지만 테프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테프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의 상황에서 나로서는 그 방법 이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할까? 루즈벨트인가 아니면 테프트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루즈벨트의 모든 비난이 테프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또 다른 예로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을 들어보자. 그 사건은 1920년 초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었다.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그 같은 사건은 일찍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다. 여기에 그 스캔들이 자세한 전말을 적어보겠다. 하딩 행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있던 엘버트 B. 펄은 엘크힐과 티포트 돔에 있는 정부 소유의 유전지대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유전지대는 장차 해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따로 보존해두고 있었다. 펄 장관은 경쟁 입찰을 허용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입찰 형식도 받지 않고 즉각 자기 친구인 에드워드 L. 도헤니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넘겨주었다. 그 대가로 도헤니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펄 장관에게 대여금이란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러자 펄 장관은 고압적인 자세로 엘크힐 유전지대 근처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 군소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해병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결국은 총검의 위협에 의해 그 지역에서 쫓겨난 군소 석유업자들이 사건을 법정으로 들고 갔고 티포트 돔 스캔들은 세상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은 비리의 규모가 너무 커서 끝내는 하딩 행정부를 망쳐놓았고 전 국민을 붕괴시켰을 뿐 아니라 공화당의 존립을 위협했고 급기야 엘버트 B. 펄은 투옥되고 말았다. 펄은 공직에 있는 관리로서는 전례가 없을 만큼 중한 죄목에 처해졌다. 그가 죄를 뉘우쳤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몇 년 뒤에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의 죽음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정신적 고뇌 때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펄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휘두르면서 악을 썼다. 뭐라고? 하딩이 펄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천만에 내 남편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 황금을 가득 쌓아 넣어도 내 남편에게 나쁜 짓을 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성격이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신이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마음이 생겼을 때는 알 카포네나 쌍권총 크로울리나 엘버트 펄을 생각해보자. 비난이란 집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집 비둘기는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우리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테프트처럼 이렇게 말하기 쉽다. 그때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1865년 4월 15일 아침
에이브러함 링컨은 존 윌키스 부스로부터 저격당한 포드 극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의 한 침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링컨의 길다란 몸은 침대가 짧아서 대각선으로 뉘어져 있었다. 로자 본 호이어의 유명한 그림 말시장의 싸구려 복사판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어두침침한 가스 등의 불은 누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마음 아픈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스탠튼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가 누워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링컨이 거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나는 10년 동안 에이브러함 링컨의 생애를 연구했으며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링컨이라는 제목의 책을 3년여에 걸쳐 썼다. 나는 링컨의 인간성과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세하고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링컨이 사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성 들여 연구했다. 링컨도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했을까? 그렇다. 인디아나주의 피존 크리크 밸리에서 지냈던 젊은 시절에 링컨은 남을 비평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길거리에 뿌리고 다녔다. 그러한 편지들 가운데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그에 대한 증오를 가지게 되었다. 링컨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이후에도 그의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신문지상에 기고하곤 했는데 그것이 지나쳐 한 번은 큰 말썽이 생겼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영심이 많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제임스 쉴즈라는 정치가를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고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익명의 편지를 보내 그를 인신공격했다. 이 글이 신문에 게재되자 사람들이 온통 쉴즈를 비웃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제임스 쉴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투서한 자가 링컨으로 밝혀지자마자 말을 타고 그에게 달려가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를 하고 싶지 않았고 결투에 반대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링컨은 무기를 선택해야 했다. 링컨은 남보다 긴 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병대의 장검을 선택하고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에게 개인 교수까지 받았다. 그리고 약속한 날 그와 쉴즈가 미시시피 강의 강변 모래사장에서 만나 목숨을 건 결투를 막 시작할 순간 이 회인들이 중재에 나서 결투는 중지되었다. 그것은 링컨의 생애에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그 뒤로 링컨은 2번 다시 남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남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훨씬 후인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몇 번씩이나 포토맥 지구의 육군 사령관직의 새로운 장군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는 맥클레란,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같은 장군들이 번번이 비극적인 실패를 거듭하여 링컨을 비관적인 상황에 몰아넣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능한 장군들을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링컨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가 가장 좋아한 인용구 중 하나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링컨은 자기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할 때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르니까. 사실 남을 비판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링컨이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게티스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벌어졌다.
7월 4일 밤 리 장군은 그 지방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배한 군대와 함께 포토맥에 도착했을 때 리 장군 앞에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범람해 있었고 리 장군의 바로 뒤에는 승승장구한 북군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려 탈출할 곳이 없었다. 링컨은 이것을 리 장군의 군대를 생포해 즉각 남북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희망에 부푼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열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보내고 곧바로 즉각적인 공격을 요구하는 특사를 미드 장군에게 파견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던가? 그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즉 그는 링컨이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바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미드 장군은 망설이며 시간을 지연시켰으며 각종 구실을 내세워 전보를 보냈다. 그는 리 장군을 공격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병력과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격노하여 대간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아들 로버트에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적은 도간에 든 쥐였는데 손가락만 뻗쳐 움켜잡았으면 만사는 끝날 수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장군이라도 리의 군대를 격파시킬 수 있었겠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라도 그를 생포할 수 있었을 게다. 그런데도 내가 한 말이나 행동 어느 것도 군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어. 매우 낙담한 심정으로 링컨은 책상 앞에 앉아 미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때의 링컨의 말씨는 매우 조심성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해둔다. 그러나 1863년에 쓰여진 이 편지는 어지간히 화가 나서 쓴 것임에 틀림없다. 친애하는 장군께 나는 리 장군이 탈출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의 중요성을 귀하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 장군은 우군의 수중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를 추격만 했더라면 우리 최근 승전들과 관련시켜 볼 때 전쟁은 종결됐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친 현재에는 전쟁 종결의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하로서는 지난 월요일 적장 리 장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강을 건너 도망간 지금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 병력이 3분의 2밖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귀하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나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더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실은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 링컨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는 링컨이 죽은 뒤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나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마 링컨은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시 참자. 너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조용한 이곳 백악관의 방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지. 그러나 게티스버그에 실제로 가서 미드 장군이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은 유혈을 직접 보고 부상자와 죽어가는 병사들이 비명과 신음소리를 귀 따갑게 들었다면 나도 선뜻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만일 내가 미드 장군과 같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마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그 일은 지나간 일이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면 물론 내 마음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겠지만 이 편지는 미드 장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게 만들 것이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서운한 감정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사령관으로서 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며 끝내는 군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몰라. 그리하여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링컨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링컨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난과 힐책은 결국 대개의 경우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재임 중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나 거슬릴 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커다란 초상화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다고 한다. 링컨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만일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어지면 링컨을 생각해보라. 만일 링컨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마크 트웨이는 종종 우라통을 터뜨렸고 그때마다 욕설로 가득 찬 편지를 썼다. 한 예로 그는 언젠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장 허가증이요. 말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어주도록 주선해주겠소. 또 어떤 때는 그의 철자와 구두점을 고쳐보려고 시도한 교정 직원에게 대해 담당 편집장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부터는 내 원고에 대해 고칠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그런 건만진 생각은 그 썩은 머릿속에 놔두라고 충고하시오. 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신랄한 편지를 쓰는 것은 마크 트웨인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 편지들은 그의 우라를 풀어주었지만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남편 몰래 편지를 빼놓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들은 보내지지 않았다. 당신은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나도 그런 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순수한 자기 본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섣불리 남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득이 많고 훨씬 더 위험이 적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고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고 무척 노력했고 당시 미국 문단의 인기 작가였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작가들에 관한 잡지 기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데이비스에게 그의 창작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몇 주 전 나는 편지 끝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은 편지를 어떤 사람한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구술은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았음.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대단한 거물이며 몹시 바쁘고 중요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조금 더 바쁘지 않았으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짧은 편지 말미에 구술은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았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데이비스는 그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수고는 결코 하지 않았다. 다만 편지 하단 옆에게 몇 자 적어 편지를 내게 되돌려 보냈다. 무례한 짓은 적당히 하게. 물론 내가 무례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런 비난을 받을 만도 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나는 그것이 서운했다. 어찌나 원망스러웠던지 10년 뒤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한 가지 생각은 시인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가 나에게 입혔던 상처였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그 비판이 확실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대개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문학을 빛나게 한 토머스 하디가 영구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것은 마음에 없는 비평 때문이었다. 영국의 전제 시인 토머스 채터스는
자살로 몰아놓은 것도 비평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분별 업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외교적 수완과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후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칼라일은 말했다.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여러 차례 공중 고개쇼를 한 밥 후보는 샌디에고에서의 에어쇼를 끝내고 F-51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행기술이라는 잡지를 통해 300피트 상공에서 일어난 그때의 일에 대해 말했다.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춘 상황에서 부상자 없이 기체를 착륙시킨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비상 착륙을 한 뒤 후보가 처음 한 것은 비행기 연료를 체크하는 일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조종하고 있던 2차 대전 당시 비행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가고 있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그는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만나자고 했다. 그 젊은 비행사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었으며 후보가 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와 하마터면 세 사람이 목숨을 잃게 할 뻔했던 것이다. 후보의 분노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모두들 정비사의 실수에 대해 후보가 심한 질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비사에게 욕을 퍼붓지도 않고 책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정비사의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네. 그러니 F-51은 자네가 맡아서 매일 정비해주게. 흔히 부모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싶어한다. 당신은 내가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녀들을 비판하기 전에 미국 저널 잡지 고전 중 하나인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십시오. 이 기사는 원래 피플즈 홈 저널지의 사설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저자의 동의를 얻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요약본을 여기에 옮겨 싣는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는 진지한 느낌이 단숨에 써내려간 짧은 글로 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려 해마다 계속 나오는 인기 있는 글이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가 작가 W. 리빙스턴 라니드에 의해 발표된 이래 계속해서 전국의 잡지, 가정지, 일간 신문에 수백 번 게재되었다. 이 글은 거의 모든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기사는 학교, 교회, 그리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W.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은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이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후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단다. 내가 생각해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 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내 결점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버터를 빵에 많이 바른다는 등
그러나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래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오후 늦게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되었지. 길을 걸어가다가 시멘트 바닥 위에서 무릎 걸음하며 놀고 있는 널 보았단다. 내 타이즈에는 구멍이 나 있었지. 나는 널 앞세우고 집으로 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야단치면서 망신을 줬다. 타이즈는 비싸다. 내가 그것을 직접 샀다면 더 주의했을 거다. 그걸 생각해 보렴, 아들아. 아빠의 입장에서 말이다.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일을 방해한다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지. 너희 조그마한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을 담아 나를 꼭 껴안았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시들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서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단다.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착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마한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치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되뇌어야지. 우리 애는 작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지금 내가 침대에 쭈그리고 자는 것을 보니 아직 너는 갓난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겠구나. 어제까지 너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품에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한테 요구해 왔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렇게 되면 동정심과 인내와 온유함이 길러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존슨 박사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를 심판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